다음 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계획이 발표됩니다. 6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2040년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가 3배 이상 연장되고 GTX 환승센터를 30곳 구축하는 등 광역교통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며 국내선 게임, 메타버스, 웹툰 등 다양한 업종의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T가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킨 지 이틀이 지났는데 보상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다음 달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이 나옵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중대형 평형이 공급되는 만큼 3, 4인 가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11월 중 2021년 민간 분양분에 대한 사전 청약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은 지난 7월 인천 계양, 10월 남양주 왕수 2지구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달엔 하남 교산 등에서 4천 가구, 12월 부천 대장 등 13,600가구 등입니다. 여기에 민간 분양 물량 6천 가구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사대책 후보지 발표 후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말까지 이사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 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이 실시될 경우 소형 가구보단 3, 4인 가구의 관심이 더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서 소형 평형이 많았다면 이번 민간 분양 물량에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오른 정도에 한해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세값이 오른 범위 내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되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이는 전세 자금 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길이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해 30분대 생활권을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광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은 현재 604.3km에서 2040년 1,900km까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 환승 시간은 3분 미만, 환승 거리는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BRT 연장도 5배로 늘리고 SBRT, BTX 등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국내선 게임과 메타버스, 웹툰 등 다양한 업종 ETF가 상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국내 시장에 상장된 507개의 상장지수 펀드 중 121종목이 업종 섹터 ETF로 나타났습니다. 상장된 ETF 중 업종 섹터 ETF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8.34%에서 5.53%포인트 늘어난 반면 시장 대표 ETF는 1.5%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업종 섹터 ETF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업종 섹터 ETF 거래대금은 13조 8,862억 원으로 1년 만에 10조 원 이상이 급증하며 꾸준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약세가 이어진 주식시장에서 신작 흥행이나 차기작 기대감으로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자 ETF 시장에서도 게임 업종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집계한 ETF 수익률 상위 3종목은 모두 게임 섹터 ETF였습니다. 상위 3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3.36%로 코스피에 상장된 게임 관련주의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외에도 K-팝,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테마의 ETF가 상장했고 지난 13일 상장된 메타버스 ETF 4종목의 평균 수익률도 18.97%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식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메타버스 ETF 인기에 공통적으로 편입된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는 10영업일 동안 수익률 26.4%, 18.5%에 달했다며 올해 3분기 이후 업종이익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지만 메타버스 ETF 편입 종목들의 내년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음반 판매 호조와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에 힘입어 SM과 JYP엔터의 시가총액이 각각 2조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SM과 JYP엔터의 주가가 급등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시가총액은 SM이 1조 9,300억 원, JYP엔터는 1조 8,900억 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로써 양사는 지난 2018년 시총 1조 원대 시대를 연 뒤 3년여 만에 2조 원 문턱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국내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콘서트 계획이 공개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한 이연 수요로 인해 폭발적 흥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적 접속 마비 장애를 일으킨 지 이틀이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까지 직접 사과에 나서며 조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네. 피해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틀 전 발생했던 대규모 통신장애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에서 약 1시간가량 발생했습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모는 3년 전 아현 기지국 화재 때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KT 가입자는 메신저 앱은 물론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개개인 피해를 넘어 사업장에서도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KT 인터넷망을 쓰는 직장에서 업무 지연이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점심시간대에 인터넷이 끊기면서 전국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을 대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배달앱도 서비스 오류에 따른 손실을 겪었고요. 금융권에서도 HTS, MTS 등에서 장애가 발생해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치른 대학생도 중간에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말 그대로 피해 산업군 분포가 정말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마디로 KT망을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언제쯤 구체적 보상안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현재 KT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파악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피해 및 공격 규모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대표까지 나서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제 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여러 계층에서 피해가 다양한 만큼 각 계층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과기부는 KT와 함께 대응반을 꾸려 문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일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KT 아현 사태 때도 보상안 확정까지 3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네트워크 장애 기간이 짧지만 범위가 훨씬 넓어 보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KT 모두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상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상도 보상인데 이게 원인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통신 마비에 대한 원인 규명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었어요. 뭐 디도스였다가 아니고 뭐 다른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2시간 만에 다시 밝힌 원인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내부 시스템 설정 오류인 라우팅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정확히는 인터넷 트래픽을 분배하고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핵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협력사의 실수로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협력업체가 라우팅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특정 기기로 트래픽이 쏠리면서 연쇄적으로 먹통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요. 통신업계에서는 단순 라우팅 오류로 인해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내 보안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트래픽 분산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KT가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자세하고 명확한 사고 규명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 중이지만 KT의 관리 부실 비판 여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보상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거에 맞춰갖고 보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기준은 없는 겁니까? 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인터넷 장애는 1시간을 조금 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KT로선 이용 약관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현행 약관을 준용하게 되면 보상 수준은 가입자들의 피해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섭 KB증권연구원은 KT 무선 가입자 2,277만 명과 유선 가입자 916만 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정작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 1인당 금액을 계산해보면 보상액이 200원에서 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KT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집계 뒤 구체적 보상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보상 내용과 대상 모두 KT의 판단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예, 좀 이제 기다리면은 뭐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KT에서 일으킨 대규모 통신 장애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도 KT 아현 기지국 화재로 서울 일대에 수일간 통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구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두절됐는데 완전한 복구까지 시간이 걸려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선 회선 복구율이 80%일 정도로 완전한 서비스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통신장애는 13일간 이어져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 등 79만 6천 명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KT는 소상공인 12,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 1개월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당시 통신 재난 대응을 위해 3년간 4,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년 만에 사고가 되풀이된 겁니다. 물론 이번이 KT 3년 전 아현 사태 때처럼 화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고가 반복이 되풀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2018년에 발생했던 KT 아현 사태 이후 통신 재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통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로밍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응책인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재난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상태지만 시행일이 오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 대난 로밍 서비스가 법제화되면서 절대 끊기지 않는 통신 체계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였었는데요. 실제 시스템적으로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기부와 통신 3사는 통신 재난 로밍 시스템을 지난 2019년 12월에 구축하고 지난해 6월 사용망에서 시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재난 로밍 시스템이 가동이 됐어도 이번 사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대응책이라 텅빈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타사 통신망 활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피해 복구에 열흘 이상 소요된 아현 사태와 달리 피해 시간이 약 1시간가량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인 건데요. 통신 재난 로밍 서비스는 통신장애 발생 후 과기부에 요청을 해야만 작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통신사 로밍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끝단 부분인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작동되지만 이번 경로 설정 오류는 문제가 코어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과기부는 코어망까지 고려한 종합 대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KT의 대규모 인터넷 먹통 사태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가 지난 3분기 반도체 수급 불안 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습니다. 북미 시장 인센티브 축소와 고수익 차종 중심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인 결과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오늘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고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한 점입니다. 먼저 매출액은 17조 7,528억 원으로 8.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3,270억 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고 당기순이익도 748% 뛰었습니다. 반면 판매 실적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국내에선 전년 대비 8.6% 준 12만 4,964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전체 판매량은 68만 4,4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 줄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3분기 반도체 공급난 위기에서도 양호한 실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국내 생산까지 이어져 판매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제네시스와 소렌토, 카니발 등 고수익 신차 판매 중심으로 수익성 방어에 주력한 겁니다. 4분기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품 확보와 생산 차질 최소화를 중심으로 전동화 모델과 신사업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으로 내년도 제조업 성장은 둔화되고 유통업은 온라인과 무인 점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오늘 2022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로 좋은 실적을 보였던 IT와 자동차 등 제조업의 성장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통업계와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과 무인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 형태를 바꿔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소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내수와 서비스 산업이 다소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이 외부 사업성이 있는 과제들을 들고 나가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탄생해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압력 센서가 내장된 깔창을 착용하고 걷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면에 몸의 균형과 보행 패턴이 나옵니다. 정상인의 패턴은 나비 모양을 보이는 것과 달리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걸음은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스핀오프 1기인 솔티드가 개발한 스마트 인솔은 흔히 깔창이라 부르는 신발 인솔을 통해 움직임을 분석하고 처방을 제공합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압력을 통해 신체 중심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에 민감한 골프나 야구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꼈을 때의 그 체중의 분배나 이런 것들이 뭐 얘기할 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좌우 앞뒤 밸런스나 스윙하면서의 체중 이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선수들이 느끼는 이해도도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솔티디의 스마트 인솔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족저압 기반 시스템의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환자의 족저압과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검사는 대형 병원의 수천만 원 장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골프 스윙 분석기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라 선뜻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솔티디의 스마트 인솔은 미국 아마존 골프 트레이닝 제품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야구와 피트니스 분야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한화 이글스와 뉴욕 양키스에서도 구매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접근성을 낮춘 기술력으로 삼성전자에서 독립한 지 6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저도 삼성전자 임직원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화된 훈련을 또 받았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글로벌 1등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글로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배웠는데 삼성전자는 솔티드와 같은 스타트업 배출에 지난 6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470여 개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과 재입사 조건 등 삼성의 탄탄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 C랩 출신 기업들은 스타트업계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생존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3년차 생존율은 42.6%, 삼성의 C랩 스핀오프 기업은 2배 이상인 98%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스타벅스가 정부와 협력해 청년 고용 지원에 나섭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서울 소공동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9번째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청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부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벅스는 국민취업제도 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구직자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 리모델링과 커피 교육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구상에 맞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위한 급식과 연계한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서울시 내 84만 초중 고교 급식이 건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신홍광 기자입니다. 서울시 내 1,300여 초중고교 84만여 명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급식과 연계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에 나섭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대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입니다. AT는 가정, 음식점,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곳에 생산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인증 농산물,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는 로컬 푸드 식단 구성,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는 잔반 없는 식사로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실천 방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캠페인에 나서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26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AT와 서울시 교육청은 미래 세대의 저탄소 친환경 급식과 연계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자는 이러한 운동이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운동입니다. 여기에 ESG 실천문화 확산과 저탄소 공공급식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세대의 꽃 생활화 체험 교육에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국내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포인트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103.8포인트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방역당국 목표치에 도달하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고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는데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